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15배, 분기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긴 것도 7분기 말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습관도 신경 쓰면서 건강관리 잘하는 분들 꽤 많죠. 근데 세계보건기구 WHO가요, 몸 좀 더 많이 움직여라, 이런 목소리를 높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부족이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비만과 당뇨병,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데요. 부지런하고 일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식탐은 많은데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쪽에 해당되고 있어서 이런 질병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성인의 WHO 신체활동 권장치 미달률이 2021년 기준 세계 평균이 40%인 것을 웃도는 52%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꼭 이런 분석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사실 저도 그렇지만 스스로 느끼게 되죠. 내가 먹는 것에 비해서 너무 운동도 안 하고 몸을 잘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건강관리 좀 해야겠구나, 제가 볼 때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속에 염증이 늘어간다는 사실 반드시 염두하시고요. 주말인 오늘 충분한 휴식과 또 신체활동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6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말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요. 맛있고 즐거운 주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의 명욱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그 왕과 떠나는 술 여행. 그래서 조선의 왕, 또 궁중에서는 어떤 술을 마셨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네. 왕과 함께 떠나는 기대가 됩니다. 그 왕이 있는 궁중에서는 네. 그 보통 막 이렇게 기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어떤 네. 술을 먹었다 만들었다. 어떤 술들이 등장해요? 일단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요, 네. 소주가 176번이 등장을 하고요. 소주가 그리고 청주가 108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탁주가 16번, 약주가 한 두세 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소주, 청주, 탁주, 약주 중에서 소주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 뜻은 궁중에서 쓰이는 가장 귀한 술이다, 그것이 소주였다가 되는 것이죠. 가장 귀했다. 네. 이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 같은 데서 보이는 그런 초록색 병에 있는 소주들은 원재료가 잉여 농산물이에요. 남는 농산물 가지고 원재료의 맛과 향을 싹 뺀 채 정말 순수하게 알코올만 빼낸 거거든요. 거기에 물을 타서 이제 감미를 넣어서 마시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가 정해지지 않다, 그리고 원재료에 풍미가 없다는 뜻은 좋고 나쁘고 그냥 아무거나 넣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상하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농산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땠느냐, 네. 그런 것도 없어져. 저렴한 농산물 자체라는 게 없었고 귀한 쌀로 만드는데 이걸 직접 발효하고 증류하고 또 숙성까지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노력과 또 원재료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쌀 1kg로
만들 수 있는 소주의 양이 한 알코올 도수 40도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400ml밖에 안 나와요. 쌀 1kg으로 400ml. 네, 맞습니다. 엄청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40도 정도 되는 술에 그 한 잔 50ml 정도는요. 밥 한 공기 정도 합니다. 예, 밥 한 공기. 진짜 그럼 밥 한 공기가 소주 한 잔. 네. 네,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밥 한 공기로 만들 수 있는 게 소주 한 잔이었고 어르신들이 왜 술은 남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소주 한 잔 속에 밥 한 공기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귀하네요. 근데 옛날에는 네. 지금보다 쌀이 많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요. 그쵸? 지금도 많지도 않았고 다들 그거를 구경조차 못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다들 꽁보리밥에다 다들 보리나 섞어 먹든지 했었을 때 예. 그러니까 예, 절대로 술은 남기면 안 된다는 한 방울도 그 안 되겠네요. 말이 예. 실은 이런 것에서 유래를 하게 된 것이죠. 아하, 너무 이해가 갑니다. 쌀도 먹기 힘든 시대에 그렇게 귀한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것도 아주 소주. 효율이 떨어지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귀한 소주는 왕이 그냥 드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드신 기록들도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왕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뭘 줬냐? 소주를 줬습니다. 내가 너 소주 한 병을 하사하니 이걸 그럴만하네요. 나에게 충성심을 보이거라. 어떻게 보면 소주 하나 딱 주면은 감동을 그렇겠네요. 먹는. 전하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신다니. 지금의 초록색 병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네, 그때 아주 귀한 소주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이 정말 잔 하나에 밥 한 공기가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접대용이었죠. 접대용. 네, 아주 귀한 손님에게 드리는 접대용.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냐? 사신. 그러니까 사신들한테 늘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소주였어요. 그리고 사신들끼리 서로 또 교환을 하기도 하고요. 소주를. 네. 그래서 귀한 걸 서로 나누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귀하다 보니까 또 내 몸에 또 계속 넣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음을 한다. 소주로 이렇게 귀한 그런 기록들도 많이 있어요. 오. 그리고 지금처럼 소주가 도수가 낮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많이 죽습니다. 소주를 마시고 또. 네.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해서. 강한데 과음해서. 예, 그것도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누가 그렇게 그 위험하게 마셨고 또 죽었나요? 대표적인 인물이 네. 태조 이성계의 적장자, 예, 태종의 친형인 이방우입니다. 이방우. 이방우. 예. 예, 지안대군이라 불리는데 태조실록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날마다 많이 마시는 것으로서 이를 삼더니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졸하였다. 예, 졸하였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근데 이제 이 배경을 보면은 소주만 많이 먹다가 소주 때문에 죽은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이방우라는 인물을 보니까 고려에 충성을 다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아들인데도 고려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고요. 네. 또 왕위 계승 경쟁에서 밀렸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해에 묻혀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슬프고 힘들다 보니까 그 이제 소주에 의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주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소주가 사람을 죽였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사람을 이렇게 몰지 않았나. 네네. 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옹호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술이 무슨 죄가 있어요? 술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청주는 어떻게 등장하나요? 청주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사품으로도 물론 주는데 이 청주도 고급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소주는 증류주인데 청주는 발효주란 말이에요. 발효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 속에서 발효가 되는데 어떻게 발효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 식혜 같은 것들이 뭐 청주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늘 이런 발효주, 고급 발효주들은 종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이 자연의 섭리인 거예요. 갑자기 하루 만에 얘가 그 쌀과 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술로 변하니까. 그래서 마치 외국의 그 와인 같은. 그렇죠. 네, 종교랑 연관된. 그것도 종교랑 맞습니다. 연관되죠. 예. 그래서 이 청주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 제사 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쓰이는 재래, 네. 뭐 종묘체리라든지 이런데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제사 지낼 때 뭐
정종을 써야 된다 얘기하는데 정종이 아니고 청주가 바른 말이죠. 아하. 네. 그렇군요.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정종이라는 거.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정종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식 청주의 브랜드명이었기 때문에 네. 그 말보다는 청주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쓰는 게 좋다. 여기서 이제 또 청취자분들이 하나의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막걸리가 전통술 아니야? 막걸리는 어디 간 거야? 왜 소주랑 청주 얘기만 해?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전통주가 막걸리인데 막걸리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안 나와요. 실록에? 네, 안 나와요. 이 조선 후기도 거의 막바지 돼서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막걸리라는 단어는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실록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두 번째는 이 막걸리라는 말 자체도 조선 후기에 나온 말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럼 뭐였느냐? 주로 탁주란 말을 썼던 거죠. 탁주는 나오잖아요. 탁주는 나오죠. 근데 많이 등장을 하진 않아요. 16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이 또 탁주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좀 그 당시에 서민들이 탁주를 많이 마신 걸로 대충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가 이 왕실의 기록, 뭐 실록 이런 데는 자주 등장을 안 하나 보네요. 그렇죠. 안 하는데 그래도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세종실록을 보면은 조선에서 계속 흉년이 될 때마다 금주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탁주를 마신 자는 붙잡히고 네. 청주를 마신 자는 무사하다. 오잉? 이게 뭐냐? 탁주는 서민이고 청주는 권위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가 되는 그 사회적 시대상을 탁주를 보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야, 막걸 너무 통해서. 슬프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런 게 있었던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세종이 한 얘기입니다. 왜 탁주를 마시냐는 붙잡히고 청주를 마시냐는 무사하니? 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술을 통해서 사회적 배경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또 탁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약주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네. 이것도 실록에 나오나요? 네, 이거 52번 정도가 나오는데 오. 소주나 청주만큼 아닌데 탁주보다 많이 쓰이죠. 그러네요. 많이 나오네요. 근데 언제 자주 등장하냐? 하사인데 누구한테 하사하느냐? 나이든 신하한테 하사하는 거. 힘 좀 내. 네, 그리고 뭐 노성한 대신, 그러니까 나이는 많은데 아주 건강해 보이는 그런 대신에게 좀 더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을 잃은 신하의 가족. 그러니까 뭐 그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에는 힘을 내라고 또 약주를 하셔하기도 했죠. 위로술 개념 같은 그러네요. 예,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 또 약주에 대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맥주는 설마 나옵니다. 나와요? 맥주가요? 예. 이게 말이 되나? 독일에서 온 거 아닙니까, 맥주? 독일에서 왔는데 네. 현대 맥주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맥주는 2번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라기보다는 보리술, 진짜 보리로 만든 술. 그래서 네. 금주령 시대에 보리로도 술을 빚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2번 정도가 나옵니다. 금지하는 걸로. 네. 아, 그 궁중에서 술은 누가 빚어요? 혹시 장금이가?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네. 조선 초기에는 이제 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원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관리하는 곳이 있었어요. 예. 이게 지금도 터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 종합청사 주차장 쪽에 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궁중에 술을 관리하는 곳이었고요. 네. 나중에 이게 누구한테 이전이 되느냐? 우리가 술은 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의원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의원에서 술을 관리하게 돼요. 즉 의사들이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조심히 신중히 달았던 것이 이 술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소주를 마시고 뭐 누군가 죽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적어집니다. 적어집니다. 네.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들죠. 내의원에서 관리하니까. 네. 흥미롭습니다. 네. 예. 오늘이 이제 한마디로 인트로인 거죠? 아, 맞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주말나들이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의 명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심공원에 가면 비둘기가 많죠. 모이를 주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요, 이 모이 주기가 법으로 금지된다고 해서 찬반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 이 비둘기에게 이 불임 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모이를 줘야 할지 안 줘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거를 지금까지는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나 봐요? 예, 법으로 금지 안 했고 그냥 캠페인만 있었습니다. 아, 전 법으로 금지한 줄 알았어요. 네. 이미. 아니었군요. 네. 예. 지난해 12월 20일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개정안에 보면 환경부가 정한 유해 야생동물의 경우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어요. 그래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올해 12월 20일부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둘기한테 먹을 걸 주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 비둘기가요, 유해 야생동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은 법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이런 정의가 있는데요. 환경부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유해 야생동물 지금까지 지정된 종은 멧돼지, 까마귀, 참새, 까치, 고라니 같은 경우가 있고요. 네. 참새도요? 예, 참새도 왜냐하면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물 가마우지도 지정이 됐어요. 숲 같은 데서 이제 둥지를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틀면 이 숲이 망가지거든요. 나무들이 망가져가지고요. 예. 근데 이게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포획하거나 사냥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지자체장에게 포획 허가를 받아서 포획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인 거지. 얘는 유해 야생동물이니까 우리 맘대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야생동물이니까 보호를 해야 됩니다.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 종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집비둘기를 2009년에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비둘기 퇴치 전문 업체가 한 20곳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들이 역시 비둘기를 사냥하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뭐 예. 비둘기 피해가 있으면 청소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버드 스파이크라고 있어요. 건물 처마 같은 데 보면 뾰족뾰족하게 그 못이 달려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집비둘기 말고 다른 비둘기도 있나요? 예, 비둘기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350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 4-5 정도 살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공원에서 보는 이렇게 몰려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집비둘기입니다. 걔네들은 외국에서 개량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와서 이제 뭐 혼종도 되고 하면서 널리 퍼진 애들이고요. 네네. 토종 비둘기도 있어요. 우리가 공원이나 야산에 가면은 혼자 다니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약간 갈색이에요. 그래서 멀핏 보면 구분이 쉽지 않은데 네. 걔네들은 산에 사는 비둘기예요. 그 대신 깊은 산에 살지는 않고 야산이나 공원 같은 데서 혼자 다니는 애가 있고 양비둘기라고 있어요. 양비둘기라고 해서 서양 비둘기가 아니라 네. 낭비둘기가 이제 양비둘기라고 이름이 바뀐 건데 동굴에 사는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암벽의 예. 처마나 이런 곳에서 이제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인데 얘네들은 지금 한 200-300마리 정도밖에 없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네, 지리산 하엄사에 가면은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 또 흑비둘기도 있어요. 흑비둘기는 이제 전체 깃털이 검은색인데 얘네들도 지금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고 있죠. 그래서 비둘기 하면 우리가 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귀한 비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 비둘기 개체 수가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실은 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동물을 개체수까지 셀 정도로 되는 동물처럼 연구를 하려면은요, 얘네들이 중요한 동물이어야 되거든요.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뭐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근데 비둘기는 워낙 흔하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 뭐 아주 막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좀 지금까지 귀찮을 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얘네들을 데리고 아주 진지하게 조사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환경부 추산으로 한 전국적으로 100만 마리 정도 된다 이런 게 뭐 언론에 소개되긴 합니다만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비둘기 배설물이 가장 문제죠. 예. 이게 뭐 직접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고 저 이게 그런 적도 있습니다.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곳에 이제 떨어지면 뭐 도색이 변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배설물에는 곰팡이가 있어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세상에. 뭐 예. 아토피성 피부염, 뭐 비염 이렇게 유발될 수 있는데 뭐 그건 사실은 모든 새들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공원 현수막에 먹이를 주지 맙시다 하는 정도로 많이 봤죠. 예, 캠페인을 하는데 이번에 아예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겠다라고 좀 법률적으로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일부긴 하겠지만 일부 동물단체에서는 먹이 주는 거를 법으로 금지한 거에 대해서 반발한다면서요. 예, 사실 이게 먹이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어렵네요. 논쟁적인 예. 사안이에요. 사실 먹이 조절을 통한 개체수 조절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이 찬성하는 분위기는 했어요. 근데 법으로 금지하면서 이게 좀 반대하는 이들이 나타난 거죠. 원래는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일부 동물단체가 이거 무작정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놓고 먹이까지 주는 것까지 금지를 해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냐. 이건 너무 인간 이기주의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들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있는데요. 비둘기를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불임 모이를 주자. 불임 모이. 예, 이 모이를 먹으면은 말하자면은 산란을 하지 못하도록 피임약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요즘에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머리가 아픈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불임 모이가 돈이 더 들지 않을까. 굳이 너무 돈으로 따져서 좀 그렇긴 한데요. 네. 근데 불임 모이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미 이제 비둘기 불임 모이가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비스톱이라는 어떤 상표로 출시돼 있는데요. 나이카바진이라는 성분으로 된 그 동물 약품인데 이거를 이제 비둘기 모이인 옥수수에 섞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원래 이 나이카바진은 닭이나 칠면제 같은 그런 새 구충제로 쓰였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산란이나 부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약을 이렇게 먹다가 중단하면 열흘 이내로 또 예전 상태로 돌아옵니다. 산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피임약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2010년대에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 도입하면서 관련 연구가 잇따라 진행이 됐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최소한 닷새 이상 하루에 10g씩을 섭취하면 비둘기의 산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근데 또 먹다 안 먹으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효과 본 곳이 있나요? 도시 대표적인 곳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예, 여기도 이제 비둘기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바르셀로나 시 의회가 2016년 비둘기 개체수 조절 방식을 단순히 먹이 주지 않기 캠페인에서 이제 불임 모이를 주는 걸로 바꿨어요. 2022년에 이제 이 사업을 평가한 논문이 학술지 애니멀지에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한번 그걸 보니까 바르셀로나 총 34곳 비둘기 서식지에 먹이를 자동 급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 급여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딱 되면 비둘기를 이렇게 그 모이를 이렇게 흩뿌리는 장치입니다. 길거리에다가. 자동으로요. 예. 거기에 이제 나이카바진을 섞어주는 거죠. 옥수수 모이에다가. 네. 그래서 3년 동안 평가를 해보니까 불임약을 투여한 서식지에서 최대 55%의 개체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비둘기의 비중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해요. 예. 근데요, 이 생각이 드네요. 공원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개들도 산책하고 고양이들도 있을 거고요. 나름. 근데 특히 이제 개들은 주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 순식간에 막 먹거든요. 아무거나 먹죠.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 같은 경우는 크니까 별로 문제 없어도 뭐 소형견이나 뭐 작은 그 고양이 혹은 비둘기는 또 새들 중에서는 큰 편이에요. 작은 새들, 참새, 뭐 직박구리 얘네들이 먹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몇 년 전에 조금 이걸 검토를 해봤다고는 해요.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도심이나 이제 공원에 사실 비둘기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한 방식으로 자동 급여기로 흩뿌리는 방식으로 딱 시간만 되면은 흩뿌리기 때문에 주로 비둘기만 와서 먹었다. 그 논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나옵니다. 딱 염주 비둘기만 와가지고 좀 얻어먹었대요. 그리고 다른 동물이 먹는 건 관찰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논문은 이 비둘기의 효과, 불임 효과만 본 연구여가지고 다른 생태계에 어느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비둘기가 우리나라에 많아지게 된 계기가 1988년에 올림픽 때 그 비둘기 날리는 쇼를 하기 위해서 그때 그런 쇼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이 막 한 거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이제 절반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88 올림픽 때 비둘기를 도입을 했어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날리는데 그렇게 행사 비둘기라고 하거든요. 그 행사 비둘기는 기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청 옥상에 비둘기 사육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갖다가 올림픽 개막식 때 쓰고 무슨 프로야구 개막식 때 쓰고 그럼 딱 날리면 어떻게 되냐면 걔네들이 옥상으로 돌아와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안 돌아오겠죠. 그러면서 행사용 비둘기를 많이 날리면서 그중에 안 돌아간 애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비둘기가 많아졌다. 물론 조사나 뭐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반은 맞는 말이었군요. 예. 근데 어쨌든 비둘기에게 불임 모의를 준다. 근데 사실 이제 비둘기도 생태계의 일원인데, 그렇죠? 인간이 너무 개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비둘기 개체가 도시에 너무 많은 거는 인간에게도 좀 불편하지만 사실 비둘기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도 먹이 먹으려면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개체 수가 있는 게 좋은 건데 또 한편으로는 걔네들도 이를테면 산란을 하고 새끼를 기르고 이런 삶의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뺏는다. 또 그거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만약에 먹이 안 줘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전 그 걱정도 갑자기 예. 드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 비둘기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환경 저널리스트 남정영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고요한 명상을 통해 삶에 대한 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명상의 지혜, 오늘도 명상요가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보나요? 오늘은 우리 오 아나운서님이 좀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네. 혼자 들떠서 준비한 아이고, 들뜨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 까르마에 대해서. 카르마. 네, 예. 까르마 많이 다들 얘기하잖아요. 많이 네 들어봤는데. 업보야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걸 참아야지 돼.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 거지? 야,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 출근할 때. 예. 오 아나운서님하고 하이파이브를 해야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근데 네.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오 아나운서님 뿐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아마 그런 느낌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내 삶의 습관과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삶의 습관? 네, 그 삶의 습관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 이 까르마라는 게 요가에는 좀 있어서 그 이론대로 좀 그럼 그 방법을 좀 따라가 볼까 이렇게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요. 그걸 좀 정리해 왔는데요. 카르마가 불교 용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아요. 왜? 아니에요? 불교 네. 용어로 업 아닌가요? 많이 쓰죠. 쓰긴 쓰는데요. 업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 많이 사용은 하지만 요가에서 까르마 업이라는 게 베이스가 되고요. 동양권에서는 보통 그 윤회 사상을 많이 믿잖아요. 서양은 이제 기독교 사관이기 때문에 직선 사관이지만 동양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윤회한다. 근데 그 윤회할 때의 그 힘을 보면 그 까르마가 다는 아니지만 까르마가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윤회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위를 일으키는 큰 의미의 그 둥근 원처럼 움직이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마치 그 눈덩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숙제를 잘 갚지 못하게 되면 계속 그게 불어나서 네,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불어나기 전에 얼른 그 눈덩이를 탁 깨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 특성은 이게 막 이렇게 원심력처럼 막 돌기 때문에 내가 탁 놓지 않는다면 이건 계속 그 힘으로 그냥 말씀 듣다 보니까 무서운데요. 맞아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맞아요. 자전하듯이 공전하듯이 나를 계속 맞아요. 감싸고 있고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손을 딱 놔서 그냥 멀리 떠나가게 하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라고 요가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만 잘 해결을 해도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현대인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파니샤드라고 귓속말로 전하는 우파니샤드 이렇게 해서 스승이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조용조용하게 전하는 그 내용에도 나와 있다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도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까르마는 왜 이래 이런 게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기는 해요. 카르마. 어쨌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좀 내가 지은 어떤 죄, 업보 이런 느낌인데 이게 많이 있을 때는 갈등도 좀 심하고 주변이랑 맞아요. 힘들고 나 스스로도 네네. 삶이 고달프다고 느끼게 될 때가 맞아요.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근데 사실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살다 보면은 이제 각자의 습관이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습관이 부딪힌다. 내가 네. 말하는 습관이나 행동하는 습관이나 생각하는 게 이제 상대방과 맞지 않으면 그게 이제 서로 꽝 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소리가 마치 그 수소폭탄처럼 각자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부딪혀서 만나면 뻥 터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뭐 변기 남녀가 같이 살 때 맞아요. 변기로 치약 중간 짜거나 예. 양말 소파 밑에 넣거나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6가지로 이미 경전에서 몇천 년 전부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가장 문제되는 게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어라고 전해준 6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냥 스포일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6가지를 쭉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는 잘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고 세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잘 알아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 저는 이 세 번째 항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잘 믿어야 하고. 네. 근데 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잘 믿는다는 게요. 네. 그 생명체가 사랑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 왼수 같은,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하나라고 우리는 같은 생명체다. 받아들일 네. 수 없지만 살면서 그 이제 잘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그 신성함이 하나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산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해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주어지지 않은 걸 갖지 않고 그릇된 성관계를 갖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거칠지 않게 조절하는 것. 이게 이제 까르마를 만들지 않는 나에게 돌아올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동의보감에서는 술을 석 잔 마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순환이 좀 잘 될 수 있게 하라 그러고 여자는 한 잔, 남자는 석 잔 정도라고 보고요. 요즘에 그 노년의과에서 나오시는 그 정희원 선생님은 전체 내 삶에서의 술의 양이 치매에 걸리는 것과 직결된다라고까지. 무섭네요. 예, 가장 최근 의학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서산대사는 깨닫고 나서 난 정말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세 번째가 부끄러움을 아는 것. 예, 네, 근데 네. 보통 이 부끄러움만 알아도 이거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요. 삶에서의 가장 큰 재산이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왜 이렇게 감정적이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하고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바라지도 못하고 용기도 없고 겸허한 마음도 없고 뭐 이런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한다면 주변에서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고 주변과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는데요. 무엇보다 좀 뻔뻔하고 완강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내 말이 맞아. 나만이 최고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항상 좀 부드럽고 온화하고 좀
내가 좀 부족해, 내가 좀 어리석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모든 사람의 호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네, 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왜냐하면 수치심 없고 뻔뻔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물론 그럴 때가 있겠지만. 맞아요. 저도 예. 그럴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막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것까지 뭐 꼭 인정해야 돼. 알잖아. 뭐 이렇게 퉁치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지혜로운 분들의 가르침을 새기라고 하는데요. 이건 히말라야 전통 요가의 수아미 베다 바라티께서는 자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깨달은 분들의 글, 뭐 성경, 불경도 좋지만 꼭 그런 분들이 아니고 종교가 난 없다 이러면 뭐 지두 크리시나 무리띠나 마라 마리시나 뭐 이런 분들도 깨달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글을 이렇게 보면서 내 삶 속에서 후회될 일, 나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일을 좀 예방할 수 있게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모두 다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눌 때 정말 무거운 까르마는 해결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요즘에 법정 스님 글을 다시 보고 있는데 법정 스님이 핵심, 무소유인 줄 알았더니 무소유 안에 이 말을 하셨더라고요. 사는 의미는 나눔이다. 사는 의미는? 네, 나누지 않고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네. 세상의 이치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제일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집착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들뜨지도 말고 요것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집착하지 말고 내가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실망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좀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막 들떠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막 이렇게 하지도 말고 그냥 덤덤하게 중용을 지키면 이걸 보통 검은고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늘어지면 소리가 안 나는 그 중용은 깨달음과 연결된다고 하는데 까르마를 이기기 위해선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네, 이보다 더 답답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죠? 이게 아주 제일 오래된 경전이 아함경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아주 지혜로운 어떤 분이 제자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착하기로 소문난 뿌르나라는 사람이 포악한 사람들이 살기로 유명한 스나바란타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스승이 너 사람들이 너를 매도하거나 질타하거나 너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때리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때리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흙으로 때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흙으로 때리면 어떡하니? 몽둥이로 때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몽둥이로 때리면 어떡할래? 칼로 찌르시 아니니 다행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면 어떡할래? 그러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싫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마감은 아니지만 더 나쁘게 내 삶의 생을 마감하지 않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중간쯤 뭐 흙덩이 던졌을 때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랬을 때 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난 뒤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정말 착하고 또 착하다 뿌르나요. 너는 이제 그 착한 마음이 보석이 되어서 앞으로 그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경할 것이다. 그러니 그 착한 마음으로 불행을 넘어서고 어두운 사람들, 불행이 불행인 줄 모르고 행복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 행복이 불행인 줄 알고 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착하면 까르마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네. 건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흔히 카르마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대체 얼마나 많은 업을 쌓았길래 얼마나 많은 빚을 졌길래 내가 이거 언제까지 갚아야 되나. 이게 참 이렇게 밉고 힘든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세요? 오 아나운서님?
전 그냥 눈을 감으려고 하지. 안 보려고. 안 보고 싶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해결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 원인을 뿌렸으니, 그러니까 요가에서는 올생이 아니어도 그 언젠가는 씨를 뿌린 게 내 옆에 온 거라고. 근데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이래요.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업보라고 보는데요. 그 업보를 갚기 위한 유일하고 마지막 방법이 하나가 딱 있어요. 상대방에게 원한이 깊으면 깊을수록 가장 소중한 걸 아낌없이 나누고,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난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는 마음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때 그 인연이 끝난대요. 근데 한 번이라도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이 상대방에게서 온다면 까르마는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상이지 오늘은 카르마를 넘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명상 요가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동사무소 또는 농가련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예전에 통행금지 시간이 있을 때는 밤 12시가 되면 일반인들은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화재나 범죄 등을 경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던 야경꾼들이 따로 있었죠.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둑이나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해 밤에 도성 안에서 사람의 통행을 감시하던 군조를 술라꾼 또는 술라라고 했습니다. 술래잡기라는 놀이에서 숨은 아이를 찾아내는 아이를 술래라고 부르잖아요. 조선시대에 바로 이 술라꾼이 숨어있던 도둑을 잡았던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술라의 발음이 술래로 바뀌었고요. 표기 자체도 술래로 된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몰입이라는 표현인데요. 몰입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지는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감정 몰입이라든지 그 배우는 인물에 자신을 몰입하면서 실감나는 연기를 보여주었다처럼 말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몰입은 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을 관아의 종으로 잡아들이던 일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표현의 유래를 알고 사용하면 그 표현이 더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